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한국문학번역원 공동학술대회 접속과 실천, 문학 콘텐츠 번역과 번역교육의 좌표들 2부와 3부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최은혜입니다. 예, 예,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의 전체 제목은 K문학시대의 한국문학과 경계입니다. K-팝, K 콘텐츠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 K-문학 또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의 문학을 번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문학 번역과 그리고 한국 문학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2부 발표를 통해 들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부의 첫 발표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소영현 선생님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배하은 선생님께서 공동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K문학시대의 한국문학과 경계라는 제목의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소영현입니다. 발표를 오늘 이제 저랑 배하은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요. 잠깐 이 소개를 좀 드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지를 소개를 좀 드리고 각각 15분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된 한국문학에 대한 평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 혹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하던 차에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좀 같이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작업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 발표를 준비하려고 만났다가 이 세미나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론들을 좀 같이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에 이르게 돼서 오늘 어떤 완벽한 이 논의를 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그려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쭉 움직여 가면서 번역 비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의 어떤 일을 얻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 비평하면서 좀 입증을 해보고, 앞으로 향후 번역 비평의 영역을 좀 넓혀 가보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이 작업이 이전에는 번역가, 문학 연구자, 그다음에 문학 비평가 이런 식으로 각자 분야를 나눠서 자기 영역 안에서만 뭔가 작업하는 게 가능했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이 경계가 다 흔들리고 있어서 저희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독해라든지 범주 규정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도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방법론도 다시 개발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서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1, 2장과 이제 좀 나눠서 기술을 하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논의를 하면서 써서 근데 각자 조금 입장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방점을 찍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제가 좀 그림을 그리고 그 사이에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될 부분을 배하은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셨고요. 용어나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다른 지점들도 조금 있는데 그건 그냥 놔뒀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버전을 남겨두려고 좀 놔뒀으니까 이렇게 검토하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를 좀 시작을 하자면 앞에는 조금 설명을 하고 뒤에 제가 중요한 부분, 제가 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담긴 부분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문학 첫 페이지 한국문학의 그 문학상에서의 해외 수상 일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서 K 콘텐츠에 대한 열풍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K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번역이라는 문제는 이제 해외에 수많은 비한국의 해외에 혹은 서구의 인문학
굉장히 많은 뭐 서적들이나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번역되어 왔고 그게 한국의 인문학과 문학의 형성에 이제 기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꽤 많은 부분 번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쪽에 연구를 많이 해 왔었는데 이제 이 반대의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국문학계에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에 대한 연구도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은 이게 번역에 대한 이 논의도 이 경계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쌍방향적인 것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한 방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 연구하고 저쪽 방향 연구를 근데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첩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작업이긴 한데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번역이라는 영역 뭐 이런 거 자체에 대한 확장적인 논의를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번역 문제도 굉장히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을 전부 다 통칭해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좀 주목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문학 번역입니다. 번역은 다 아시다시피 챗 GPT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번역이 가능한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기계를 이용해서 더 이상 인간이 거기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뭔가가 의미나 이런 것들이 전달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문학 번역을 사람이 해야 되는지 문학 번역의 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세분해서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한편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것이 이제 번역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번역이라는 것이 투명한 창을 통과해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고스란히 그냥 의미가 전달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시절을 지나서 특히 이제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그 인간 번역가의 작업이 개입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점점 이제 강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번역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안톤 허라든지 김지영 번역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번역가의 자리를 조금 더 좀 비가시화된 번역가의 자리를 조금 더 이제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그 사실 투명하지 않다라든가 그 개입한 작업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번역가의 자리가 좀 더 가시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왜 그것이 가시화되어야 하는가가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번역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의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번역가의 자리를 좀 가시화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이 번역 작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번역 작업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이게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문학이라든지 한국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개념과 범주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 바꾸는 뭐 효과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 두 양갈래 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거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번역가를 존중하고 번역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번역가와 번역을 둘러싼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 당연히 이런 건 있는 거죠. 번역료를 올려야 된다든가 뭐 번역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든가 지원이 많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에서 나아가서 번역가 없이는 K문학 열풍도 없다. 이런 식의 논의가 최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담론인데요. 왜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지금 좀 주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흥미로운 대목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K문학의 탄생이라는 그 번역가들의 번역을 담론을 중심으로 다룬 이 책에서도 한국 문학을 K문학으로 만든 것은 번역이다라는 식의 입장, 담론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낯선고 최근에 등장한 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살짝 좀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번역을 통해서 한국 문학은 새로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거죠. 번역이 되면서
한국 문학을 그 외국의 문학의 문학장, 그다음에 문학사적인 맥락 이런 거에 비추어서 한국 문학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한국 문학이 다시 소개되면서 여기에 한국 문학장에 또 대비쳐져서 그래서 마치 거울을 막 세워놓고 거울에 대비쳐서 한국 문학이 만들어지고 있는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4페이지 보시면 번역된 한국 문학 가운데 해외에서 주목받은 작품들이 대개 이제 장편인 경우가 많았고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서구에서는 장편을 훨씬 좋아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서 한국은 사실 단편이 훨씬 더 많이 이제 그 미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은 단편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편을 위주로 번역이 됐었거든요. 쭉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저주토끼 같은 경우에는 단편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 테마가 사실 또 이 책들이 이 책 안에 있는 단편들이 일관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작품 단편들의 묶음인 저주토끼가 해외 출판 문학계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데에서 수상작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한데 이거는 좀 되게 흥미롭고도 주목할 만한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가령 여기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번역 비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를 살펴보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례가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여기에 어떤 이 장면 왜 저주토끼가 관심을 끌고 있는지 근데 관심을 끌고 있는 데에 작동하는 뭐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한국 문학을 인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번역 비평의 한 가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런 거 제가 대놨는데 여기 저희 수업을 같이 하는 학생이 독일어본을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영어본을 비교해 봤는데 그걸 보니까 저주토끼의 목차 같은 경우에 실제로 목차가 영어 목차랑 달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 한국에서도 외국 문학을 번역할 때 목차를 변형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변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맥락이 있죠. 뭐 그게 꼭 번역가의 뜻만은 아닐 거고 출판사의 뜻이기도 하고 여기 안에 한국에서 이 책이 팔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여기에 한국 문화가 그 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건 같은 거겠죠. 문화적인 어떤 상황, 조건 이런 거겠죠. 사실은 이게 바뀌는 과정이 그 원래 원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화적인 성격과 그다음에 어떤 번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성격이 있겠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번역가가 놓여 있는 어떤 위치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아마도 목차가 바뀐 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목차가 바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밑에 작동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작동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얘가 뭐 영어 목차가 바뀌면서 순서가 바뀌어요. 독일어본도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서 이 책의 성격이 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얼핏 보면 페미니즘적인 성격이 좀 더 강화된 목차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기존에 우리 한국 작품이 소개되면서 그럼 이전에 다른 한국 작품들 소개됐던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면서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남지의 82년생 김지영이나 정보라의 저주토끼처럼 되게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그리 평가받지 못했던 주목되지도 않았던 작품들이 해외에서 소개되고 그리고 나서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고평되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한국 문학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국 사람이 쓴 한국어로 된 한국 작품을 두고 뭔가를 분석하는 게 한국 문학 작품이다라든가 문학 비평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좀 다른 각도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 정리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채식주의자에서 82년생 김지영 딸에 대하여 저주토끼로 이어지는 작품의 계보화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사실 계보화되는 작품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82년생 김지영과 그 채식주의자와 저주토끼는 사실 전혀 영역이 다른 데에 놓여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해외에서 소개되면서는 얘가 계보화되는 거죠. 같은 자리에 이렇게 놓이면서 한국적인 것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와 무관하게 이 작품들이 한국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어떤 리스트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문학이 무엇이냐를 답변하는 어떤 리스트가 되는 거죠. 되게 흥미롭게도.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이 작품들이 개보화되면서 만들어내는 한국 혹은 발견된 한국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아시아권에서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유래한 젠더 문제를 오가며 공감의 영역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전 세계적인 페미니즘의 흐름에 접속하고 있거나 그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혹은 이제 두텁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전에는 한국 문학이 그런 흐름에 접속했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자면 우리 작품이 개보화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인 페미니즘의 흐름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서구의 페미니즘의 흐름이 아시아적인 소설이 들어가서 오히려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다른 계열의 것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한국 역사를 다룬 작품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소설이 안 읽힌다라든가 뭐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든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소설은 최근에는 심지어는 굉장히 안 팔리는 책들은 1000부 이하로도 찍거든요. 일세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2000부는 찍고 이제 뭐 좀 잘 팔리는 책은 2만 부도 찍고 보통 이렇게 일세를 이렇게 찍었었는데 지금 1000부 이하인 책들도 많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 에치마트에서 울다라든지 파친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주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 그다음에 그레이스 조의 전쟁 같은 맛 이런 책들은 지금 에치마트 같은 경우에는 에치마트에서 울다는 2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예, 이 책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역수입돼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번역돼서 여기서 소비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H마트에서 울다 같은 경우에는 음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뻥튀기라든지 뭐 김치찌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는 일상에서 모두가 김치를 다 먹지 않잖아요. 김치를 집에서 담지도 않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 뭐 한국의 동시대적인 어떤 감수성과는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오히려 약간 지나간 한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했을 때 과거인 거죠. 한국의 과거 형태가 이 작품들 안에 들어있고 이게 소개되는데 이상하게 한국인들한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이것은 아시아 파워가 강해지는 것과 한국이 뭐라 그럴까 좀 선진국이 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학의 문제가 문학만으로 절대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의 위계와 그다음에 미국과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이 구조 속에서의 한국의 어떤 위상이랄까 이게 바뀌면서 문학의 사실 가치도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한 작업이 필요하다. 좀 더 복잡해졌다 맥락은 이런 식의 것을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번역 비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 앞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가장 번역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에서 주목을 가장 많이 끈 것은 그 오역 스캔들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채식주의자의 오역 스캔들을 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가 갖는 의미,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오역 스캔들의 논의가 지금 진전돼서 좀 생산적이고 더 유의미한 논의로 가닥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네, 선생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더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저는 5페이지부터 해서 그 뒷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그 오역에 관련된 입장을 약간 이것만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오역과 그 의역 스캔들이라는 게 좀 그 번역 문제를 되게 협소하게 언어, 단어 혹은 구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언어나 다른 구문으로 그냥 옮기는 작업인 것처럼 생각해왔던 번역에 대한 되게 협소한 인식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작업이 의미가 없냐 하면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이 번역과 의역에 대해서 너무나 논의를 많이 한 결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됐는데 더 이상 번역 문제는 오역과 의역의 문제가 아니다. 단어와 단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출발은 여기서 해야 되지만 이걸 통과해서 좀 더 진전된 의미에서의 번역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이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맨 처음에는 오역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번역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지만 이제는 이거를 작품으로 분석을 해요. 다양한 형태의 주제를 가진 작품으로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 정치성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세계 문학의 일원이 채식주의가 된 건 분명하고 이제 다른 작품들과 되게 동등한 방식으로 채식주의자를 읽거든요.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뭐 채식이나 뭐 여성주의, 페미니즘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인기 있는 어펙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해석의 대상이 된 텍스트가 된 거죠. 이제 명백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안에 오역과 의역의 논의가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번역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에 오역, 의역 관련돼서 배 선생님의 발표를 좀 들은 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나오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해주신 이런 쟁점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번역 비평인데 번역 비평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논의는 현재는 더 베지테리안에 대해서 관해서밖에는 분석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마 받으신 별지의 9페이지인데요. 더 베지테리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번역 비평을 통해서 어떤 문학의 새로운 트랜스내셔널리즘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번역이 경계적이면서 재생산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담론적 실천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변수와 그 범주들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근데 기존의 트랜스내셔널리즘은 가령 한국 문학이 이제 번역돼서 어디에 가서 이제 소비되고 읽히고 이런다라든가 아니면 되게 다국적적인 배경이라고 할까 한국계 미국인 아니면 일본계 제일 조선인 이런 식의 작가의 신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트랜스레이셔널 리딩이 트랜스내셔널 리딩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 수준에서까지 이루어진 트랜스내셔널리즘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9페이지에 제가 각조 32번에도 언급해 놓은 이런 논문들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보라 스미스의 더 베지테리안을 읽을 때 그걸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그 채식주의자에서 이루어지는 의미화를 영어라는 그 언어의 매개를 통해서 거기서 이루어진 의미화를 단독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이 번역 자체가 기존의 한국 소설 텍스트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수준이 아니라 이런 예시 같은 데서는 한강과 데보라의 텍스트 전략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묶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특정한 의미화들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 예가 한 같은 감정을 이 논문에서는 한국적 정서로 간주되어 온 한이라는 감정의 프레임을 읽으면서 의미가 서로 충돌하거나 상호 보충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지점들을 포착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흥미로웠고 동시에 사실 채식주의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간 존재의 실존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소설인데 각주 33번 논문 같은 경우는 이 번역 텍스트에 매개돼서 이 소설이 정치사회적으로 재맥락화됐을 때 원천 번역 텍스트 관계로부터 남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논평 같은 걸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번역 비평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채식주의자 그 자체로 이야기할 때는 불가능한 비평적 독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많진 않지만 봤을 때 이런 비평적 대화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에 대한 보다 상호 역동적인 사유와 실천이 또 어떤 도약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9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요. 현재 트랜스내셔널 문학에 대한 논의는 세계문학, 흔히 1세계라고 불렸던 서구에 의해 창안된 문학의 세계화 프로젝트나 디아스포라 문학, 어떤 측면에서는 서구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문학적 산물이면서 그에 따라 주로 서구 사회 이주민들에 의해 서구의 언어로 생산된 문학 장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보다 탈중심화된 그리고 다중적이고 다채널적인 문학의 트랜스내셔널리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세계문학을 만들기 위해 영어로 번역된 소수언어 문학 또는 정전화된 서구문학의 소수언어로의 번역과 같이 번역의 출발 또는 원천 언어, 도착 또는 목표 언어에 언제나 영어 또는 불어가 자리하는 서구 중심주의적 번역 비평 다음 단계에 대한 사유와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영미 중심이 아니고 진짜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면 이런 게 필요하겠죠.
경우였죠.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가령 그 스웨덴어 중역 비평이 있더라고요. 베지테리안의 번역 정확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번역 비평 중에 채식주의자에서 The Vegetarian으로 그리고 다시 스웨덴어로 중역된 이 번역 과정과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비평,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내셔널한 문학 번역 비평에 뭐랄까 매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락타니 고진이 얘기했듯이 비평이 사실은 네. 국어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한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경계로 재설정하는 게 이제 번역 비평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에서 우리 트랜스내셔널리즘이 작동한 방식을 이미 봐왔잖아요. 그런 방식의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면 결국은 재화와 노동력을 그냥 국가를 넘나들면서 자본이 마음대로 착취하게 만드는 것이 됐던 것처럼 만약에 번역의 윤리학이나 정치학이 고려되지 않은 번역 비평이라면 그와 동시에 트랜스내셔널한 자본주의 강화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문학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소영현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어떤 국가 간의 위기나 그 번역가의 위치성 이런 거를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페미니즘 번역의 4절로 1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번역의 윤리와 페미니즘 번역의 이면 이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 오역 논쟁 이면에 사실은 권력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정치적 윤리적 쟁점을 쭉 비판적으로 고찰하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스미스 씨에 대한 번역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남성 비평가학자들이 실제로 그 비판 안에는 그 가한 비판 안에는 민족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엘리트 중심주의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비판이 매우 타당한데 동시에 그들이 왜 그런 그 일종의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컴플렉스의 발현으로서의 비판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왜 뭐가 있냐? 거기에는 서구와 아시아 문학 및 문학 번역 사이에 애초부터 존재해왔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까지 고려하면 사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된 달리 말하면 제국에 포섭된 민족의 여성 문학과 번역을 지배, 억압, 보호 하려는 식민지 남성 지식인의 콤플렉스와 그 무의식적 욕망은 서구 중심, 달리 말하면 제국주의, 불평등하게 작동해온 세계문학의 역학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건 스미스 씨도 당사자도 되게 중요하게 의식했었던 바이거든요. 이게 그 평창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그 어떤 휴머니티스 포럼에서 스미스 씨가 저의 수상 사실이 번역에 대한 저의 접근법 법의 최선의 혹은 유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 제 접근법이 영국에 거주하고 영국에서 작업한다는 점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에 정착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걸 본인도 의식하면서 사실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치학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걸 이제 윤리의 문제로 가지고 오면 창조성과 윤리성 사이에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치의 문제는 좀 집합적인 위치, 권력관계 문제라면 이건 이제 12페이지의 이야기입니다. 위치성을 둘러싼 정치성의 문제를 작가와 번역가, 독자라는 개별적인 주체들의 층이 이 주체들이 그들의 타자와 같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층에서 고찰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스미스 씨의 그 번역에서 나타나는 창조성의 일관된 기준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삭제와 생략이 과도하고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이 이제 창조성과 윤리성의 대립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베누티 선생님 아까 간단히 언급하셨던 베누티가 번역이 원본 텍스트의 번역물이라는 2차적 의미와 열등한 가치를 벗어나 좋은 번역이 되려면 그러니까 주체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소수화하는 번역을 통해 담론의 혼재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럴 때 가능한 거다라는 이제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당연히 혼재성은 번역가가 창조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창조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성이라는 게 미학적 자율성을 통해서 어떤 동화주의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베누티는 하나의 의미로 환원하는 코드화에 포섭되지 않는 잔여태를 해방시킴으로써 다수 언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외국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미학적 자율성을 통한 창조적 번역을 작동시키다 보면 가령 이건 스미스 씨가 한 말이었었는데 12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국 문학에서 위대한 작품을 번역한다면 그 번역은 영국 문학에서도 위대한 작품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 문학 정전을 외국적인 것, 비표준적인 것, 주변적인 것에 대해서 열리게 하기 혹은
네, 영국 문학 독자들에게 열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번역을 하게 된다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미니즘 번역에 대해서는 잘 말씀 못 드렸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 그러니까 페미니즘 번역이 의도적으로 그 스미스 씨의 작업에서 본인이 그걸 의식하면서 한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국 독자들이 이거 읽으면 채식주의자 읽으면 이내라는 주인공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가부장주의의 대리인처럼 읽히니까요. 선진국 페미니즘에서 볼 때는 서구 페미니즘에서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더 독립적이고 좀 더 능동적인 여성으로 변형을 하는 점들이 있고 그런 점들을 기존의 비평들이 잘 짚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스피박이라든가 유색인종 페미니즘들을 생각해봤을 때 능동적으로 그리면 어떤 사람을 더 페미니즘적으로 그리면 그러면 그 주체가 해방되는 것인가? 그 주체가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정치의 문제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제3세계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나 유색인종 여성 페미니즘의 백인 여성 엘리트 페미니즘이 가했던 어떤 그런 본질주의적 오류, 억압적인 본질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읽고 끝내면 14페이지에 번역 텍스트와 번역가 그리고 비평의 위치가 결코 중립적이거나 투명하지 않은 것만큼 페미니즘 번역, 페미니스트 번역가 그리고 페미니즘 번역 비평의 위치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학 번역과 번역 비평에는 그러한 위치성에 대한 정치적 사유와 실천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잠정적인 저희의 실론의 결론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물론 지금 시간이 약간 지나긴 했는데 소영현 선생님 약간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 2분 정도. 네. 베누티라든지 아니면 앙뚜안 베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직역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의 어떤 이론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학 비평에는 좀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양쪽의 언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언어만은 아니고 언어라는 게 모든 문화를 응축한 것으로서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이제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 언어, 단어, 문자라고 하는 혹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는 건데 그 작업은 사실 이 언어에 있는 어떤 낯선 것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아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선생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가 그 타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고 환대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윤리적인 선택의 문제인 거고 그 단어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단어를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작업 자체가 이미 윤리적인 결단의 작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낯선 것을 어떻게 잘 복원할 것인가가 번역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는가.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이 얘기를 이제 저희가 좀 강조하려고 한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업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번역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가의 몸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라고 해야 되나 자동 번역기처럼 이렇게 외국 문학이 단어가 들어오면서 외국 문학이 어떤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바뀌는 건데 그거는 번역가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요. 번역가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번역가의 무의식이기도 한데 무의식에 작동하는 것이 사실 문화적인 코드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번역가가 좀 더 가시화되어야 되는 거고 그 번역가가 하는 작업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들여다볼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싶어하는 어떤 문화적인 코드라든가 권력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언어도 그냥 평등한 언어는 없잖아요. 영어와 한국어가 그렇고 지금 중역된다고 했지만 사실 한국어, 영어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도 중역돼서 계속 소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스웨덴어 이런 식으로 해서 중역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사이에 분명히 위계가 있는 건데 이 위계가 번역되는 동안에 거기에 분명히 여기에 옮겨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다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냥 단어에서 단어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 정치적인 논리 속에 존재하는 어떤 자리
문화적인 어떤 코드랄까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문학을 분석하는 연구와 비평이 있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번역 작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메타적이고 성찰적인 비평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진짜 저희가 계속 다 찾아봤는데도 어디에도 사실 거의 없었고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문학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외국에서 한국 문학이 번역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분석의 대상도 아닌 거가 되는 거고 한국은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쓴 거에 대해서만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외국어 전공자들이 외국 문학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리되어서 이렇게 연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제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문학 사이의 언어 사이의 위계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강화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분석 없다면 왜냐하면 지금 사실 한국 문학의 번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영어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어 번역본이 결정적인 판본이 되는 거예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가 오히려 다른 나라한테 소개될 때 얘가 판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걸 분석을 안 해주면 영어가 한국 문학이 되는 거예요. 영어본이 우리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걔를 가지고 번역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이에 위계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사실 이제 저희가 거의 실현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저주토끼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겠다. 이게 저희의 이제 다음 스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붙이면 그 영어에서는 비평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 앙투안 앙투안 베르만의 전통이 그 큰 프랑스나 독일, 그러니까 대륙이죠. 대륙 언어로 번역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지만 번역 비평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자적인 그런 윤리적 번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약간 한마디만 정말. 맞습니다. 불어본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재밌게 들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문학 비평, 문학 번역 비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 앞으로 저주토끼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채식주의자와 관련된 번역 비평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주토끼와 관련된 향후 작업들도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